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산다, 100살까지 산다고 다 그러죠. 뭐라고 살 것인가 이제 주제인데, 우선요, 우리가 노후에 행복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요, 고생 좀 해도 괜찮아요. 노후에 행복해야 되는데, 노후에 3대 불안이 뭐가 있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입니다. 이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자산에는 첫째 실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근데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실물 자산, 부동산이 난립니다. 지금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요. 50대의 이 가구당 순자산을 보면 84%가 부동산이에요. 퇴직한 분들은 8, 90%가 부동산입니다. 집 한 채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인적 자산, 자기 몸입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는데 인적 자산, 일을 해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제가 젊을 때 우리보다 20년, 30년 고령사회에 앞서가는 일본에서 연수도 받고 또 근무도 좀 했어요. 거기서 보면서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일찍 간접 경험이라죠. 인직 경험을 하고 나는 다른 것보다도 일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고, 저는 뭐 부동산 별로 없습니다. 주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금년에 78세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잘했다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 저는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62만 달러, 8억이 넘어요. 근데 일본이 52만 달러.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고 일찍 선진국이 됐고, 연금도 몇십 년 우리보다 앞서서 도입한 나라인데 일본보다 우리가 부자래요. 지금 그냥 환율로 계산해도 44만 달러, 일본이 40만 달러. 혹시 일본은 가족 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1인당으로 해봐도 우리가 26만 달러, 일본이 22만 달러. 뭘로 계산해도 통계상으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가난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선 문제가 뭐냐?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75%가 부동산, 다 아는 얘기죠. 젊은 사람 포함한 거니까 노인들만 보면 8, 90%가 부동산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은 32%가 부동산, 일본은 37%가 부동산. 일본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비슷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나타나면 있는 건 집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를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거 다음에 퀴즈가 나올 것 같은데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주식 시가총액처럼 토지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냐? 일경 2093조 원이에요. 그때 일본 땅 넓이를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은 그걸 다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엔화가 약세였거든요. 일경 1593조.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 땅 다 판 돈을 우리가 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환율로 계산해봐도 일경 2900조.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많았다가 일본이 많았다가 이 정도니까 그냥 같다고 보면 돼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똑같다. 이 말은 뭐냐? 일본 평균 우리가 일본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였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 남한 땅값의 일본 땅값의 15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이 일본 땅값에서 15분지 1이었는데 지금은 똑같다. 15분지 15예요.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일본의 집값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옆으로 기사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이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이 부동산이 나쁘고 주식이 나쁘고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몰빵되어 있죠 지금.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폰은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하고 집 사는 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인생이 길어요. 100살까지 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회사를 퇴직하게 됩니다. 그 후에 30년, 40년 뭐하고 살 건가? 근데 그 준비를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래요. 지금 제가 했던 미래에서도 작년 연말에 명퇴하고 난리였거든요. 40대 후반에. 자, 반올림에서요.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 83.7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5명 중에 1명의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후 준비할 때는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1980년생 금년에 만 45세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제가 전문가 도움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일단 100살까지 산다 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그래요.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50대래요. 퇴직 직전.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이 얼마냐? 6억 1,400이에요.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300. 빼면요, 5억 1,100.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어느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5억 1,100 중에서 부동산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값 이게 4억 2,700이에요. 얼마 남아요? 8,400 남잖아요. 아니 8,400 갖고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예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849만 채 2018년에 재작년에 900만 채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요. 제 친구가요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집에다가 돈 처벌내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요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 걸 줄 알았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가끔 전화해서 물어봐요. 야, 지금은 너희 집 얼마냐? 제가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 한화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 말아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선진국 갔다 오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65세 받는 나이가 돼가지고 받는 게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얼마냐? 그 몇십만 원도 받는 사람이 68%. 60만 원 미만이 월 평균 70%. 지금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이 얼마냐면 59만 원이에요.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좀 늘어서 13%래요. 그러면 퇴직연금? 지금요.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평균 5,3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보니까 2,300만 원. 두 개 합쳐봤자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어떻게 이걸로 연금을 시켜봤자 10만 원, 20만 원 될까 말까. 한꺼번에 받아봤자 2, 3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 남는 거 뭐냐? 달랑 집안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아까 말했죠.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도요. 빈집이 지금 얼마나 많냐면은 지난 여름에 조선일보에서 빈집 특집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이 재작년 현재로 우리나라의 빈집이 153만 채가 비어있대요. 미분양 아파트까지 포함돼가지고.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지금은 지방도시, 지난번에 지방도시를 가보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든 젊은 애들이 글로 이사 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그냥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최강원 그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몇 달 전에 일본의 친구한테 책을 한 권 받았어요. 문고판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 정년 후의 진실. 일본에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지, 연금도 일찍 도입됐지, 일찍 선진국 됐지, 퇴직 후에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일본의 60세에서 80세까지 인구의 노령 인구의 월 평균 소득이 25만 엔, 우리 돈으로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가 30만 엔, 300만 원. 그래서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생활비가 모자라요.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냐?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일해서 벌 수밖에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70세 남성의 취업률이 46%예요. 46%. 절반이 일하고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 뭔 일 하냐? 뭐 폼나는 일도 있겠죠. 근데 제일 많은 게 뭐냐? 일본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그 다음에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예요. 또 하나 뭐냐? 이 간병인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그러지만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후, 그 후기 노령기라고 그래요. 75세 이후가 되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직 그 전이에요. 저도 70대 후반이 돼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인의 40%, 50%가 중국 동포가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애도 안 낳고 안 오죠. 일본보다 더 난리일 거예요. 지금 일본은 그 사람이 없으니까 필리핀에서 데려오는데 말이 안 통해요. 개호 난민, 개호 대란. 이게 일본에 좀 큰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앞에 붙어 있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노노 케어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좀 들고 있어,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아까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 활동 절반,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NPO, 민간 비영리 조직. 우리나라 NGO가 많지요. 그건 비정부 기구의 뜻이에요. 시민단체. NGO도 넓은 의미의 NPO에 포함이 돼요. 미국 가면요, 130만 개 정도의 NPO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퇴직하고도 보람있게 지역사회 개발, 노인들 돌봐주는 거, 애들 교육시키는 거, 이런 일을 해요. 현역실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본도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한번 준비를 하면,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뭔가 사회공헌 활동이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대요.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증서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십이지장계양, 키트 드릴 거, 주방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부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30년, 40년 놀다가 만나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은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커플로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고 가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우리는 따로따로 놀다 만나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업주부들, 가정주부들도 40대 후반이 되면 애들 교육 손에서 떼거든요. 대부분의 부인들이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슈퍼에서 간단한 물건 정리한다든지, 남편은 남편대로 낮 시간 동안만은 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노후에 이 빈곤에 빠지는 파산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였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20%로 줄었어요. 선진국 평균이 10%예요. 거기까지는 팍팍팍 내려갈 거예요.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2, 3년 후에 폐업하는데 돈 들어요. 그 다음에 금융사기. 저도 지금 금융사기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당신이 이거 맞냐고 가서 서울 그 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현행범도 못 잡아요. 눈 뜨고 지금 사기꾼을 보는 거예요. 뭐냐? 제 거는 보니까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억 만들어준대요. AI로 제 흉내 내가지고. 이게 왜 걸리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게 걸리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대질병거리에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그 다음에 성인 자녀 리스크.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요,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지금 313만 명이래요. 그러면 이 캥거루의 노후는, 캥거루의 부모의 노후는, 그리고 황혼년 리스크. 황혼년하게 되면 재산을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누거든요.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보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는데 이게 2023년에는 92,000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해가지고 희망을 버렸는데 지금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대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36%. 일본에서 나리다 이혼 그냥 황혼이혼 난리 나서 대국인 줄 알았어. 황혼이혼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 아시아에서 1등. 그리고요, 일본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전체 이혼 건수의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1%가 23%로 늘어났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해놨는데 우리는 36%. 물론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이혼도 줄어들어서 부풀린 게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옛날에는요, 1번 배우자의 외도, 2번 성격 차이, 3번 돈 문제였거든요. 요즘 하나 추가된 게 뭐냐?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 얼쩡거리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한대요. 그게 말입니까? 근데 현실이에요.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저도 70대 후반이 돼 보니까 이 친구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힘든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지난번 특히 코로나 때 역할이 없는 거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고위층까지 올라간 제 선배가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돈가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지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이 끝발이 된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청년 세력이 넘치죠?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일하는 게 뭐냐?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내가 하고 있는 일 영화시켜서 남과 차별화된 일을 뭘 해볼까? 그걸 젊을 때부터 생각하면 지금 일도 잘하게 되고 그 미래 일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뭐라고 말하고 그래도 결국 사람이에요. 문제는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있던 회사가 사라지면 내 능력을 가지고 딴 데 가서 뭘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과외 공부시켜서 애들 로봇도 만들어버리면 돈도 나가지만은 애들한테 그런 생각을 키워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창직의 시대다.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2020년에 17,000개였는데 그때 일본이 25,000개, 미국 36,000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래요. 정리 컨설턴트. 저는요, 52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2년 후에 노후 설계 강의를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 이 일을 하게 됐냐? 제가 2000년 초에 자산운용사, 펀드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산운용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가 1년에 몇 번을 샀다 팔았는지 아십니까? 68번을 샀다 팔았다 그래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몇 번에 1년에 몇 번 사고 파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판대요. 우리는 1년에 68번.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일에서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68번을 샀다 팔았다면 어쩌다 한번 맞출 수 있지. 그걸 계속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 짓을 우리 새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을 하냐? 돈이 와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재벌그룹에서 임원하다가 갑자기 나왔대요. 뭐 하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대요. 그게 돈 때문에 했으면 죽어도 못 쳤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아, 운동에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였구나. 몸무게 뺄 목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지금도 한대요. 그 사이 일이 손에 익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하셔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요, 돈도 생기고 취미도 받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런 일은 없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진이 필요하다.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거든요. 작년 대졸 취업률이 70%인데 군대 가나 대학원에서 빼면요 60%대요. 일본은 지방대 포함해서 98%. 왜? 젊은 사람이 부족하니까. 우리도 10년쯤 지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지방에서 졸업하면 지방에서 취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저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요. 벌써 전체 채용 건수 중에서 정기 공채, 신규 공채가 50% 줄었는데 또 5년 만에 23% 줄었어요. 안 뽑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거기서 날 뭘로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평판, 인간성이 돼 있는가?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돈 들여서 변호사가 됐다? 어렵대요. 왜?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어요. 10,000번대 등록이 2006년에 나왔어요.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지금 변호사가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34,000명, 5,000명. 일이 없어서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요,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 난리쳤죠? 종당에는 늘려요. 근데 초등학교에 의대반이 생겨요. 걔네들이 의사 됐을 때 안전한 직업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중산층이 대려회를 쓰는데 중산층이 뭐냐? 우리나라 중산층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분례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한 정도 받아올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와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자, 그래서요, 우리도 부모도 자식도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받는데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러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기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졌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거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먼저 하면 못 믿어. 누가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애 있어요. 그의 노후는, 그의 부모의 노후는. 그 다음에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니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봐서 산적을 또 나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일들이 가능한데.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눈 때문에 우리가 미쳐요. 그 다음에요, 경제적 자립. 자립해야지 경제적으로. 남한테, 부모한테 폐 안 끼치죠?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을 보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절약이에요.